막걸리 세려다. 30년 전 그때처럼. 과거 학교 뒤 창고에서 썩은 막걸리를 나에게 들이부으며 웃던 이름이 있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오진서.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시 막걸리를 들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른다. 이 침묵이 굴복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걸. 그리고 이 술자리가 끝나는 순간 누군가의 인생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꺾이게 된다는 사실을.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른 저녁 아내가 현관에서 제 발끝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설마 그 구두 신고 갈 거예요? 뒤축이 닳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낡은 검정 구두였죠. 가죽은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고 아무리 닦아도 광택이 나지 않는 그런 구두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구두를 신어요. 작년에 제가 사드린 새 구두 있잖아요. 그거 신고 가세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동창회에 가서 초라한 모습으로 무시당할까봐 마음이 쓰였던 거죠. 도주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면서도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맞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아내는 남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내는 남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이 저렇게 조용하지만 단호한 눈빛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아내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주는 낡은 구두끈을 천천히 고쳐 묶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도주는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뒤편 창고에 끌려가서 썩은 막걸리를 억지로 삼켜야 했던 그날. 숨이 막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날. 병원에서 겨우 눈을 떴을 때 눈이 퉁퉁 부은 어머니가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던 그날. 그리고 어머니가 가해자의 집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돈 봉투가 어머니 얼굴에 던져졌던 그날. 그 모든 기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편에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주는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았습니다. 10년은 좋게 된 헌 재킷에 색이 바랜 셔츠, 그리고 뒤축이 달아빠진 구두.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영락없이 세상에 치이고 밟혀서 살아온 평범한 중년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오늘 만날 그자가 가장 좋아할 모습이었으니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고 밟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은 없을 테니까요. 도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가해자의 오만함을 끝까지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락할 때 충격이 더 클 테니까요. 택시가 강남의 특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도주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호텔 로비를 지나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여는 순간 왁자지껄한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번쩍이는 샹들리에 아래로 비싼 양복과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준을 발견했습니다. 저거 박도준 아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낡은 재킷에 색바랜 셔츠, 뒤축 다른 구두.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는 도준은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마치 궁전에 들어온 거지처럼 보였죠. 쯧쯧, 공부 잘해봤자 운이 없으면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게. 머리만 좋으면 뭐해. 줄을 잘 서야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도준은 못 들은 척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진석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몸집을 불렸지만 오만하게 치켜뜬 눈매만큼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금시계가 번쩍거렸고 양복은 한눈에 봐도 최고급 명품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아첨하는 표정을 한 동창들이 졸졸 따르고 있었죠. 진석이 도준 앞에 멈춰섰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박도준. 진석의 굵은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너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찌질하게 사네? 야, 그 옷고락서니가 도대체 뭐냐?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진석은 그 반응을 즐기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석의 눈을 조용히 마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진석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야, 말을 하라고. 30년 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못해? 진석이 도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도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벙어리 됐어? 아, 맞다. 넌 원래 말수가 없었지. 그 거지 어머니한테 배운 거야? 그 순간 도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하지만 도준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진석은 도준의 무반응에 더욱 흥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웨이터에게서 소주병과 막걸리병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자, 다들 주목해. 오늘 우리 찐따 친구 박도준이를 위한 특별한 세레모니가 있겠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동창들은 불안한 눈치를 보였지만 진석을 말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석의 돈과 권력이 무서웠으니까요. 진석이 소주병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우리 찐따 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도준의 머리 위로 소주를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찌르는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죠. 소주는 얼굴을 적시고 목덜미를 타고 흘러 낡은 셔츠를 흠뻑 적셨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지. 진석이 막걸리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막걸리 세례다. 30년 전 그때처럼. 하얀 막걸리가 도준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끈적끈적한 액체가 얼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비릿하고 시큼한 냄새가 온몸을 휘감았죠. 막걸리는 셔츠를 적시고 바지를 적시고 낡은 구두 안으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연회장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석의 옆에 서 있던 동창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도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술이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그는 아주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렌즈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차분하고 느긋한지 오히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도준이 안경을 다시 쓰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석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죠. 이술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순간 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불쾌한 기분이 스쳤죠. 하지만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술까? 야, 내가 뭔데? 내가 검사라도 되는 줄 알아? 진석이 도준의 뺨을 손바닥으로 툭툭 쳤습니다. 돈 없으면 그냥 마셔, 이 새끼야. 공부만 해봤자 줄도 못 서면 평생 찐따인 거야, 찐따. 도준은 진석의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죠. 그래. 오늘은 내 말이 맞는지도 모르지. 도준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술에 흠뻑 젖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물자국을 남기며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야, 어디가? 아직 파티 안 끝났어. 돌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찐따야. 진석의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되겠지.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빽이 누구인지. 호텔 밖으로 나오자 12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술 냄새가 조금씩 씻겨나가는 것 같았죠. 도준은 손등에 묻은 막걸리를 천천히 닦아내며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가해자가 가장 방심한 순간, 가장 오만해진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석은 도준이 바라던 대로 완벽하게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도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석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방금 자기가 머리에 술을 붓고 뺨을 때린 그 남자가 지난 1년 넘게 JS 건설의 비리를 추적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박도준 검사라는 사실을요. 도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검찰청 수사팀장이 보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부장님, 영장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출동 대기 중입니다. 도준은 젖은 손가락으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한다. 내일 아침 진석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들이닥칠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도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도준은 젖은 구두를 신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 전 그 창고에서 쓰러졌던 소녀는 이제 법의 칼을 손에 쥔 검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고교 시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숨이 턱 막혔죠. 교복을 입는 손이 떨렸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면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어김없이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을 당할까?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진석은 지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죠.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던 진석은 언제나 비싼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주머니에는 늘 두둑한 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진석의 눈치를 봤습니다. 진석이 수업 시간에 떠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숙제를 안 해와도 혼나는 법이 없었죠. 심지어 교장 선생님조차 진석의 아버지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진석이 도준을 처음 노린 건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주는 교실 구석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껏 싸주신 소박한 도시락이었죠.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계란말이가 전부였지만 도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애들 5-6명이 우르르 몰려왔죠. 그들의 눈빛이 교실을 훑더니 구석에 앉아있는 도준에게 꽂혔습니다. 도준은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석이 천천히 도준의 책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쿵, 쿵, 쿵. 그 발소리가 도준의 귓가에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진석이 도준의 책상 앞에 멈춰서더니 아무 말 없이 책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밥알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계란말이가 더러운 교실 바닥 위를 굴렀습니다. 야, 아까 학교 앞에서 내 엄마 봤어. 진석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나물 팔더라. 행인들한테 굽신굽신 절하면서 야, 진짜 거지 같더라.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준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손으로 가리며 킥킥거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죠. 도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거지 아들이 공부는 잘하네. 야, 너네 집 가난한 거 다 알아. 창피하지도 않냐?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도준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도준은 꾹 참았습니다. 말대꾸를 하면 더 심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도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석은 매일같이 도준을 찾아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교실에 들이닥쳐서 도준의 책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지거나 가방을 뒤져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고 방과 후에는 화장실 청소를 대신 시켰습니다. 야, 오늘 매점에서 빵 10개 사와. 진석이 명령하면 도준은 자기 돈으로 빵을 사다 줘야 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주먹이 날아왔으니까요. 너 같은 놈은 맞아야 정신 차려. 거지 새끼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도준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공부만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진석의 괴롭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도준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뼈를 애는 것처럼 매서웠고 하늘에서는 가끔씩 눈발이 날렸죠. 방과 후 도준이 혼자 교실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진석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야, 나와. 진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양쪽 팔을 붙들려서 꼼짝도 할 수 없었죠. 그들은 도준을 학교 뒤편의 낡은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자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먼지가 뿌옇게 떠다녔죠. 그 안에는 이미 5-6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막걸리 병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막걸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구해왔는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썩어버린 막걸리였죠. 병뚜껑을 따자마자 시큼하고 비린 냄새가 창고 안가득 퍼졌습니다. 야, 오늘 내 생일 파티다. 축하해. 진석이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준의 생일은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마셔. 다 마시면 보내줄게. 도준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도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도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진석이 직접 도준의 턱을 잡아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썩은 막걸리가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코로, 입으로 비릿하고 시큼한 액체가 들이찼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기침을 하려고 해도 더 많은 양이 목으로 넘어왔죠.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기 시작했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진석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도준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도준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그제야 진석 무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얼굴들이 하얗게 질렸죠. 그들은 도준을 창고에 버려둔 채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이상한 냄새를 맡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도준을 발견한 경비 아저씨는 기겁을 하며 119에 신고했죠. 도준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도준이 처음 본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볼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여러 겹으로 남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어머니는 사흘 밤낮을 도준의 곁을 지키며 한숨도 자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다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이 일이 그냥 묻힐 거라는 것을. 예상대로였습니다. 학교는 이 사건을 장난이 과했다며 대충 덮어버렸습니다. 진석은 고작 일주일 정학 처분만 받았죠. 진석의 아버지가 학교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진석의 아버지가 지역 경찰서에 매년 후원금을 내고 있었으니까요. 도준의 어머니는 참다 못해 진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호화로운 저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경비원이 가로막았지만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우리 애가 잘못했으면 말씀해주세요. 제발 앞으로는 건드리지만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한참 후에야 대문 너머로 진석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값비싼 코트를 입고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있었죠. 그는 무릎 꿇은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치 길가에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 어머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거지가 어디서 행패야? 이거나 받고 사라져.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돈 봉투가 어머니의 이마에 부딪혔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지폐 몇 장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도준은 그 장면을 담장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이 차가운 땅바닥에 닿는 모습, 돈 봉투가 얼굴에 부딪히는 모습, 흩어진 지폐를 줍지도 못하고 그저 무릎 꿇은 채 울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 18살 소년의 가슴에 그 장면이 불로 지져지듯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그 장면을 눈에 똑똑히 담았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그날 밤 도주는 어두운 방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법을 공부하겠다고.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힘을 갖겠다고.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이 빚을 갚겠다고. 그날 이후 도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수를 줄였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죠. 오직 책과 싸우며 독하게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았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눈이 충혈되어 핏발이 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도주는 명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독종 검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진석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JS 건설을 세웠습니다. 불법 재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죠. 뇌물과 로비로 관공서를 주무르고 검찰에도 줄을 대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준에게 동창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준은 한참 동안 그 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도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10년 된 헌옷을 골랐죠. 가해자의 오만함을 끝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추락할 때의 충격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당한 모욕은 도준에게 분노가 아닌 차가운 확신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제 내가 변한 세상을 보여주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도주는 검찰청 수사팀 대기실에서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동창회에서 입었던 낡은 재킷은 이미 벗어던진 지 오래였죠. 지금 그의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4글자가 새겨진 점퍼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수사관 12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마치 심장 소리처럼요. 도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준의 눈에는 이 어둠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수사팀장 김영주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벽에 걸린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년간의 피땀이 담겨 있었습니다. JS 건설의 비자금 조성 내역, 불법 하도급 증거, 관공서, 뇌물수수 기록까지 한 장 한 장이 진석의 목을 조여올 올감이었습니다. 출발합니다.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검찰청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차 안에서 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그 창고에서 쓰러졌던 18살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썩은 막걸리가 목구멍을 타고 들어올 때의 그 끔찍한 고통, 그리고 어머니가 진석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을 때 돈 봉투가 얼굴에 부딪히던 그 장면.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새벽 5시 정각.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의 꼭대기층, 바로 그곳이 진석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도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지만 도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원 위치 확인. 수사관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문과 후문, 지하 주차장 출입구까지 모든 곳에 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원목 문 앞에 금박으로 J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진석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사관 2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쾅!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고함 소리가 어두운 펜트하우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갖 명품 가구와 미술품으로 가득한 넓은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안쪽 침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옷바람에 진석이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술 기운이 남아 있었죠. 이 새벽에 뭔 짓거리야? 너희들 어디 검찰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진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는 순간 고함이 뚝 멎었습니다. 도준이었습니다. 어젯밤 동창회에서 자기가 머리에 술을 붓고 뺨을 때렸던 그 찌질한 남자. 그 남자가 검찰 점퍼를 입고 자기 집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너는 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준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 발 한 발. 그 발소리가 조용한 펜트하우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진석?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박도준 검사입니다. 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검사? 내가 검사라고? 본인을 뇌물수수, 횡령, 배임, 사기, 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준이 수사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형주가 앞으로 나서며 영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진석이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성건설 오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이미 조사 중입니다. 진석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야, 박도준.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알지? 동창이잖아. 이러지 말고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어젯밤 일 내가 잘못했어. 진석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굴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살살 기는 목소리로 애원하고 있었죠. 도준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진석아, 기억나? 30년 전 내가 학교 뒤 창고에서 나한테 썩은 막걸리를 억지로 먹였던 거. 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숨을 못 쉬어서 바닥에 쓰러졌는데 너희는 그냥 도망갔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내 집 앞에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거지라고 했어. 돈 봉투를 우리 어머니 얼굴에 던지면서. 진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난 담장 뒤에서 그 장면을 다 봤어. 그리고 그날 밤 다짐했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도준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30년 걸렸어. 30년 동안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검사가 됐고 1년 넘게 너와 JS 건설을 조사했어. 증거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았지. 도준이 서류 봉투를 진석의 가슴팍에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다 뭔지 알아? 내 범죄 기록이야.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최소 15년은 살아야 해. 진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어젯밤 동창회에서 내가 나한테 술 붓고 뺨 때리고 찐따라고 비웃을 때 난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오늘 새벽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도준이 몸을 돌렸습니다. 연행해. 수사관들이 진석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잠깐만. 도준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도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의 비명 섞인 외침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펜트하우스 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도준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나무를 다듬던 어머니,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채소를 팔던 어머니, 진석의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다가 돈 봉투를 얼굴에 맞았던 어머니.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도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준아, 내가 자랑스럽다.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진석이 체포된 소식은 그날 오전 뉴스를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JS 건설 오진석 대표 긴급 체포,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검찰청으로 끌려 들어가는 진석의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동창회에서 금시계를 자랑하며 으스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비틀거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리쬐는 좁은 공간.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인 삭막한 방이었습니다. 진석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렸지만 손목에는 아직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진석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부어오른 눈두덩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준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어젯밤 동창회에서 낡은 재킷을 입고 술에 젖어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도준은 대한민국 검찰의 위엄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준이 진석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들어 도준의 눈을 바라보려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눈을 똑바로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오진석 씨. 도준이 서류를 펼치며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JS 건설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총액 850억 원. 이 중 300억 원가량이 관공서, 로비와 뇌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진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여기 증거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 현금 인출 기록, 수수자 진술서까지. 부인해봤자 소용없어요. 도준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조사실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법 재개발 관련 자료입니다. 도준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2021년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 과정에서 폭력이 사용되었습니다.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인과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도 협박과 폭행을 가했죠. 피해자 진술서만 23건입니다. 진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안전기준을 무시한 부실 공사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JS건설은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겼습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이 모든 일의 최종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진석 씨, 당신이에요. 진석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고개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물론이죠. 그건 피의자의 권리니까요.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당신 아버지 오성건설 오 회장님도 오늘 중으로 소환 예정입니다. JS건설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오성건설로 흘러들어갔거든요. 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준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법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소용없어요. 그걸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진석 혼자 남았습니다. 진석은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던 거죠. 30년 전 그는 도준을 창고에 끌고 가서 썩은 막걸리를 억지로 먹였습니다. 그때 도준이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킬 때 진석은 웃었습니다. 재밌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어젯밤 동창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난 도준을 보며 진석은 또 웃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 찌질하다고 비웃었던 남자가 30년 동안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 자기를 덫에 가뒀습니다. 진석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줬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석의 아버지 오 회장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 정문 앞에서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조사실에 들어섰을 때 도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 회장의 눈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 젊은 검사가 누구인지 알아본 거죠. 30년 전 자기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여자의 아들이 지금 검사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도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었죠. 오성건설과 JS건설 사이의 자금 흐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체된 금액이 총 2,300억 원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습니다. 조세 포탈 및 자금 세탁 혐의입니다. 오 회장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전부 아들이 한 일이오.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기 녹취록이 있습니다. 도준이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사실 안에 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석아, 이번 달 용산건 정리됐냐? 그 돈 빨리 넘겨. 내가 쓸 데가 있어. 예, 아버지. 내일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30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오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떤 여자가 회장님 집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죠? 거지라고 하셨습니다. 돈 봉투를 그 여자 얼굴에 던지면서요. 도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장 뒤에서
그 장면을 다 지켜본 18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접니다. 조사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봤던 그 거지의 아들이 회장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죠? 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법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오 회장은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70평생 남에게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JS 건설과 오성 건설 수사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검찰, JS 건설 전현직 임원 10여 명 출소한 오성 건설 오 회장, 조세 포탈 및 자금 세탁 혐의 피의자 신분 전환. 도주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책상 위 액자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주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석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준의 책상 위에 한 통의 제보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자료였죠. 가해자 이름은 오민우. 진석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학교에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을 휘둘렀죠. 선생님들도 JS 건설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민우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도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피해자 명단 중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태호. 도준이 초임 검사 시절 담당했던 산업재해 사망사건 유가족의 손자였습니다. 당시 태호의 할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일하다가 추락사했습니다. 원청업체는 책임을 회피했고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죠. 도주는 그때 원청업체를 기소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지금 진석의 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법을 돈으로 사고 권력으로 짓밟는 동안 아들은 그 그늘 아래서 똑같은 짓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조사에서 도주는 진석 앞에 민우의 학교 폭력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진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왜 여기 있어? 아드님 오민우 군의 학교 폭력 자료입니다. 상습적인 갈취와 폭행, 피해 학생만 12명이에요. 진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돈으로 법을 살 때 내 아들은 그 독리로 또 다른 아이들을 물어뜯고 있었어.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배운 거겠지. 진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민우는 건드리지 마. 걔는 아직 어려. 대학 가야 한다고. 나만 처벌해. 나만. 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절규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도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은 내 편의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쇼핑 카트가 아니야, 오진석.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받고 내 아들이 저지른 죄는 내 아들이 받는 거야. 진석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날 오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석의 아내 서윤정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JS 건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였죠.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회사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내역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한순간에 가족 전체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진석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사실에서 진석은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주는 그런 진석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담담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도준의 냉정한 태도가 진석에게는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 불법 재개발로 쫓겨난 사람들, 부실 공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흘린 피눈물을 이제 내 가족이 똑같이 흘리게 될 거야. 진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의 가문이 무너지는 소리가 조사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불과 3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리쬐는 그 좁은 공간에서 진석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때 건설업계의 황제라 불리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준이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와 진석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똑똑 울리고 있었죠. 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도준을 바라보았죠. 그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진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준 앞으로 다가오더니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사실 바닥에 양무릎이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준아. 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제발 구속만은 면하게 해줘. 우리 집안 풍비박산나. 동창의 호텔 연회장에서 도준의 머리에 술을 붓고 뺨을 때리던 그 위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금시계를 자랑하며 으스대던 모습, 찐따라고 비웃으며 낄낄거리던 모습, 그 모든 오만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진석은 도준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살려줘. 옛날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줘. 진석이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딱딱한 조사실 바닥에 이마가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진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진석의 울부짖음이 조사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절규였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무릎 꿇은 진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준의 머릿속에 30년 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도준을 올려다보았죠. 너와 나 사이에 정이라는 게 있었나? 오직 가해와 피해만 있었을 뿐이야. 너는 가해자였고 나는 피해자였어. 그게 전부야. 도준이 천천히 진석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움켜쥔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냈죠.
진석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도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죠.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30년 동안 내가 기록해온 거야. 내가 나한테 한 짓들. 학교에서 괴롭히던 것부터 JS 건설의 비리 제보까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도준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글씨가 흐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이 수첩을 쓰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 내가 나한테 썩은 막걸리를 억지로 먹이고 내가 병원에 실려간 그날 밤이었지. 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준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는 오늘 채워졌어. 내가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비는 장면으로. 이제 법정으로 가자. 진석이 도준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구두 위로 손가락이 파고들었습니다. 안 돼. 제발. 구속되면 나 끝이야. 다 끝난다고. 끝? 내가 무너뜨린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불법 재개발로 쫓겨난 사람들, 부실 공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이미 끝났는데 너는 이제야 시작이야. 도준이 발을 빼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석은 바닥에 엎드린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데리고 나가세요. 수사관 2명이 들어와 진석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진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며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도준아, 박도준, 제발, 제발. 진석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 혼자 남은 도준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도준은 낡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8살 도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진석이 한 짓 절대 잊지 않겠다. 도준은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어머니, 진석의 집 앞에서 무릎 꿇던 어머니, 돈 봉투가 얼굴에 날아와도 소리 한 번 내지 못하던 어머니. 도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진석과 오 회장의 구속 소식은 연일 언론의 톱기사가 되었습니다. 아침 뉴스, 저녁 뉴스, 신문 일면. 어딜 가나 JS 건설과 오성 건설의 몰락 소식이 넘쳐났습니다. TV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진석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죠.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비틀거리는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JS 건설은 모든 광급 공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이고 진행 중이던 민간 프로젝트까지 줄줄이 중단되었죠.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할까봐 발을 동동 굴렀고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부도 위기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이 뉴스 봤어? 진석이 구속됐대. 대박. 그럼 그 검사가 진짜 박도준이었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실세래. 1년 넘게 JS 건설 수사했대. 미쳤다. 우리 그날 진석이랑 같이 도준이 무시했잖아. 어떻게? 채팅방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진석 옆에서 도준을 비웃고 조롱하던 동창들이었습니다. 낡은 옷 입고 왔다고 찐따라고 놀리고 술에 젖은 도준을 보며 낄낄거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제 도준에게 줄을 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도준의 휴대폰에는 문자와 카카오톡이 쏟아졌습니다. 도준아, 나 기억나?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거 기억하지? 밥 한번 먹자. 도준이, 오랜만이야. 그때 동창회에서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서 미안해. 언제 시간 되면 만나자. 박도준 검사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자문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도준은 그 모든 연락을 읽지도 않고 차단했습니다. 답장을 보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죠. 권력 앞에 꼬리를 흔드는 사람들. 약자 앞에서는 함부로 굴다가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기는 사람들. 도준은 그런 부류가 가장 싫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진석이 해외로 빼돌리려던 비자금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죠. 도준은 국제공조를 통해 그 자금을 전액 동결시켰습니다. 압류된 자금은 피해자 보상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불법 재개발로 집에서 쫓겨난 세입자들, 부실 공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그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던 날 한 할머니가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JS 건설 공사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안전 장비도 없이 일하다가 떨어져서 그때 회사에서는 돈 몇 푼 던져주고 입막음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 검사님이 그 나쁜 놈들 다 잡아넣고 우리한테 보상금도 받게 해주셨어요. 3년 동안 한도 못 풀었는데 이제야 남편 영전에 가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억울하게 죽인 놈들 벌 받았다고. 할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도준 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이 보호하사 검사님 같은 분이 계셨네요. 그 장면이 뉴스에 나가자 여론은 완전히 도준의 편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도준을 응원하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이런 검사가 있어서 다행이다. 정의는 살아있었네. 박도준 검사 화이팅. 진석 같은 놈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해. 진석의 아들 민우도 학교 폭력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민우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우가 소년원으로 끌려가는 날 진석의 아내 윤정은 검찰청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우리 민우가 뭘 잘못했다고. 애는 아직 어리다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윤정 자신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진석은 구치소에서 그 모든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소년원에 갔다는 소식, 아내가 기소되었다는 소식,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JS 건설 본사 건물에서 로고가 떼어졌다는 소식. 진석은 독방에 혼자 앉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 권력, 명예, 가족.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뭐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석의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준, 박도준. 진석은 벽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도준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독방 안에서 진석의 절규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JS 건설 본사 건물에서 로고가 떼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건물 꼭대기에 달린 JS 건설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한때 서울 하늘 아래 위풍당당하게 빛나던 그 로고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간판이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잘됐다. 저런 나쁜 놈들 회사는 망해야 해. 정의가 이겼어. 박도준 검사 만세.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JS 건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겠죠. 도준은 그 장면을 사무실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멀리서 JS 건설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이 떼어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18살 소년이 품었던 분노와 슬픔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쁨은 없었습니다. 통쾌함도 후련함도 없었죠. 그저 담담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도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수첩. 진석의 모든 악행과 JS 건설의 비리를 기록해온 수첩이었죠. 도준은 수첩을 꺼내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닳고 해진 표지, 누렇게 변색된 종이, 그 안에 담긴 30년의 세월. 이제 이 수첩도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었죠. 도준은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내려다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권력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서울 하늘 아래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정의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판결이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진석은 징역 18년, 오 회장은 징역 12년.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고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JS 건설과 오성 건설의 몰락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그날 저녁 도준은 홀로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납골당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준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운전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죠. 납골당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져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아래 납골당 건물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도준의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도준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다른 한 손에는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그 수첩이었죠. 납골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수많은 위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준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어머니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박순자, 1955년 3월 12일에서 2021년 11월 8일. 도준은 꽃다발을 위패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도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늘 판결이 확정됐어요. 진석이는 18년, 그 아버지는 12년 받았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도준은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바래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병원에서 깨어나서 처음 적었죠. 도준이 수첩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진석이 한 짓 절대 잊지 않겠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해야 하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죠.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날 밤 병원에 오셔서 제 손잡고 우셨잖아요. 우리 도준이 미안하다고,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때 제가 다짐했어요. 내가 강해져야겠다고. 도준이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날짜와 함께 진석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5월 3일. 오늘 진석이 내 도시락을 바닥에 던졌다. 1994년 6월 17일. 진석이 패거리들이 나를 화장실에 가두고 물을 끼얹었다. 1994년 9월 22일. 진석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돈 봉투를 던졌다. 이 수첩에 30년 동안 적었어요. 진석이가 나한테 한 짓, JS 건설이 저지른 비리들. 한 글자도 빠짐없이. 도준이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이 수첩을 불태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다 잊고 살고 싶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진석이네 집 앞에서 무릎 꿇고 계시던 어머니. 도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힘이 났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도준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수첩 태울게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도준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준은 수첩의 모서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가 타들어가며 재로 변했습니다. 30년간의 기록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진석의 악행들, 도준의 분노와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연기가 되어 피어올랐습니다. 도준은 타오르는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도준은 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이 수첩 없어도 잠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첩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검은 재만 남았습니다. 도준은 그 재를 납골당 창문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도준은 다시 어머니의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기억나요? 우리 도준이 자랑스럽다고, 내 아들이어서 행복하다고. 도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거,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거, 그게 다 헛된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도준이 위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좀 쉴게요. 30년 동안 너무 달려왔어요.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요. 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주 올게요. 좋은 소식 많이 가지고 올게요. 도준이 마지막으로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도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기까지?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 올 것 같아서요. 혼자 보내기 싫었어요. 도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도준을 안아주었습니다. 도준은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아내가 도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차에 올랐습니다. 집에 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잠깐 어디 들렀다 가자. 도준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준이 차를 세운 곳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강변을 걸었습니다. 여기 기억나? 도준이 물었습니다. 기억나죠? 우리 첫 데이트했던 곳이잖아요.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랬어요. 자기는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고. 그게 뭔지는 말 못하지만 꼭 이루겠다고. 그랬지. 그때는 말 못했어. 복수라는 말을 어떻게 해? 아내가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 힘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 나중에 알고 많이 울었어요. 도준이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짐 지우기 싫었어. 바보 같은 사람. 부부가 뭐예요? 같이 짊어지는 거지. 두 사람은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뭐 하고 싶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도준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해요. 시간은 많으니까. 아내가 도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도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것이 완전히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강당. 그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준 검사의 부장검사 승진식이었죠. 도준은 이번 JS 건설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부장검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찰 관계자들, 법조계 인사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모두가 도준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준은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 1년 전 동창회에서 낡은 점퍼를 입고 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죠. 도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도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승진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도준이 잠시 숨을 고르며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저는 가난한 집안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셨고 저는 낡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죠. 그때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대강당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도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건설회사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자녀였죠. 저는 매일같이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학교도 경찰도. 가해자의 아버지가 너무 힘이 셌으니까요. 도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검사가 되겠다고.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돈과 권력으로 법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도준이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그 다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는 마침내 그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30년 전 저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대강당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18년 형을 받았죠. 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준이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법은 강자의 방패가 아니라 약자의 창이어야 합니다. 대강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곧 대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도준은 박수 소리 속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승진식이 끝난 후 도준은 자신의 새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부장검사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도준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필규정, 4글자가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죠. 누군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새 집무실 선물이에요. 아내가 화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마워. 도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까 연설 정말 멋있었어요. 나 올 뻔했다니까. 진짜? 응. 옆에 있던 사람들도 눈물 닦더라. 아내가 도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복수는 끝났잖아요. 도준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아내가 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난 믿어요. 도준이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편 교도소에서는 진석이 매일같이 도준의 이름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독방, 차가운 콘크리트 벽,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진석은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도준, 박도준. 진석은 벽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한때 건설업계의 황제라 불리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나가면 반드시.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독방 안에서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을 냈고 아들은 소년원에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18년. 앞으로 18년을 이곳에서 보내야 합니다. 나갈 때쯤이면 66살.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이고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석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동창회 모임은 해체되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조용해졌고 누구도 모임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진석 옆에서 도준을 비웃던 동창들은 이제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 모여들었다가 권력이 사라지자 모래성처럼 흩어져 버린 것이죠. 가끔 도준의 소식이 뉴스에 나올 때면 그들은 TV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진석이 편 들지 말걸.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 없는 관계는 권력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교훈만 남겼습니다. 도주는 가끔 시장에 갔습니다. 부장검사가 된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아내와 함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 골목을 걷던 도준이 멈춰 섰습니다. 한 할머니가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팔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도준의 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싱싱한 거 골라드릴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준은 할머니에게서 시금치와 콩나물을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손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혹시 TV에 나오신 분 아니에요? 도준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참 반듯하게 생기셨네. 좋은 일 많이 하실 상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도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장을 나서는 도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내가 도준의 팔짱을 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어머니 생각. 어머니도 저렇게 시장에서 채소 파셨잖아. 새벽부터 저녁까지. 도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 보면 자꾸 어머니가 생각나. 저런 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가 도준의 팔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검사여서 다행이에요. 저녁, 도준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착취 의혹, 중소기업 사장이 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또 시작이군. 도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펜을 들고 서류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이 진정한 정의의 편에 서도록. 도준은 복수를 위해 검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도준은 정의를 위해 검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도준은 책상 위의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을 만드는 것은 도준 자신이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가 복수할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끝까지 법과 원칙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